뉴스뮤직 금요일 1부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담아드릴게요.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오늘도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동두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슈를 갖고 나왔는데요. 응급의료 취약지 대상에서 동두천시가 제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응급의료는 진짜 생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응급의료 취약지 제외 가능성 어떤 건지 네. 이 얘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건복지부가요, 동두천시를 응급의료 취약지 대상에서 빼려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빠지게 되면은 재정 지원도 끊길 수 있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의 영향은 물론이고요. 또 결국은 응급 상황에 처한 주민들한테는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는 왜 그러면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동두천을 제외하는 걸 빼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리적인 접근성 등을 분석해서 2년마다 지정을 한답니다. 네, 동두천시는 2017년에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동두천시를 볼 때 인프라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정부 목표가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1시간 이내에 치료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아마 이런 목표에 따라서 일부 지역 지정이 취소되고 또 새로운 취약지가 지정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동두천은 이제 뭐 취약지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제외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네.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동두천이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가요?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주민들이 느끼는 이 의료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 수치만 보고 취약지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실제로 동두천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이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에요. 이곳은 매년 13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몇몇 병원들은 적자 때문에 이미 응급실을 폐쇄했고 이 병원도 적자를 호소하고 있어서 운영비 일부를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면 이 병원의 국비 지원이 이제 끊길 우려가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응급실을 운영한 그런 병원도 있었네요. 근데 이런 적자 상황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서까지 제외가 되면은 이제 그 병원 지원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 병원이 결국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경기도는 동두천하고 양평을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점 의료기관이라면 의료 취약지 내에서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을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같은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 경기도가 27억 원을 들여서 시설 확충을 돕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동두천시는 이번에 이제 의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서도 자격을 잃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동두천 시민들 특히 뭐 어르신이나 교통 약자들 뭐 그리고 동두천에 있는 뭐 임신부라든가요. 이런 분들이 많이 더 병원을 이용하는데 응급실을 이용할 일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 많이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인구 유출 문제 이런 걸로도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지원이 어떻게 바로 끊기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몇 년 유예 기간을 주는 건지 언제부터 이게 네. 시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유예 기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해서 제외된 지역에 2년간은 충격 완화를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시에게도 유예 기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 그 2년 동안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동두천시는 그러면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지 어떻게 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간에 응급의료 취약지 취소 지역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정 지원이 줄어들면은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에게도 이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병원 하나, 응급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지역의 인프라 중에 하나잖아요. 뭐 교통, 네, 도로, 뭐 그밖에 학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응급 의료 그렇습니다. 서비스 이런 문제들도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많이 귀 기울여 보고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두천시 응급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또 이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오늘 응급실 관련해서 또 들었으니까요. K-윌이 부릅니다. 러브 119. K-윌의 러브 119 듣고 왔습니다. 앞서서 동두천시 응급의료 서비스 관련한 이야기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어떤 내용일까요? 네, 대남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해서 소음동해로 접경 지역 민통선 주민들이 잠도 못 자고요. 일상이 무너졌다는 소식, 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서 이런 형편을 또 호소하기도 하고요. 지자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또 우원시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현장을 방문하고요. 우리가 먼저 대북 방송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 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국회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같이 좀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 이러면은 좀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뭐 그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걸까요? 네, 탈북민 단체가요, 북한 주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이런 주장을 하면서 대북 전단을 살펴하고 있어요.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서도 좀 강행하는 입장이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커지고 있거든요. 경찰도 이걸 저지하지 못하는 거는 헌법재판소가 탈북민 단체의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정부는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이런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북 전단이 날아가니까 북한에서는 우리 쪽으로 오물 풍선도 날리고 대남 확성기 소음 강도도 높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정말 좀 답답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거 이거를 표현의 자유다라고 인정을 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 탈북민들은 더 우리 헌재에서 인정받은 거니까 하면서 더 계속해서 그렇죠. 보내는 거고요. 그렇게 네네. 되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여기서 대북전단 이거를 왜 살포하는지 이 자체부터 궁금해하는 분들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것부터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살포 외에도요,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를 보내기도 하고,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에다가 이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 드라마를 본 중학생 30명이 처형됐다,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탈북민 단체는 북한의 체계를 흔드는데 이 전단 살포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소음 강도를 올리는 이유도요, 대북 전단 살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계속 보내는 건데 결국은 그 네,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자, 네네. 그러면 지금 대남 확성기 소음에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 주민들이 상당하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SNS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귀신 소리 내는 거. 네, 뭐 네. 그런 귀신 소리나 지금도 동물 울음소리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계속 북에서 내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전합니다. 파주시 대성동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9월 말부터는 24시간 내내
지속하고 있답니다. 아. 이 소음이요, 115데시벨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어. 거의 이 정도면 전투기 이착륙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상상 어. 이상이라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내내 그 하루 종일 내내 이 전투기 이착륙 소리를 듣는 거죠? 이분들이.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타지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이렇게 잠시나마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던가 하는 분들은 어디를 이렇게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참 그럼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방음창 설치 이런 것도 있고 뭐 임시 숙소 마련 이런 것들도 참 좋긴 한데 이게 사실은 임시 방편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단순히 어떤 몇 번의 사건들, 뭐 상황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과 납북자 단체와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또 그걸 넘어서 국제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기제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렇네요. 이제 대북 전단 살포행위 이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또 국제 관계 이런 데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서 네. 대북 전단 살포의 기준도 마련하고 또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긴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으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그 피해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가 가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예술 활동조차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가 좀 낯선 사례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정부하고 시민단체 간에 정례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서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이 자유를 이제 너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뭔가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돼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조체제가 잘 갖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접경 지역들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게 현장 대응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새로 개관하는 시설, 개관을 준비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시설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시설들일까요? 네, 먼저 광주시 소식입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이 지난달 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역사문화관은 남한산성의 역사하고 문화를 연구하고 전시하고 교육하는 공간이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돼서 남한산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역사문화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데 지하에는 수장고가 있고요. 1층에는 상설 전시실, 기획 전시실, 뭐 강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2층에는 하늘 정원도 있다고 하네요. 상설 전시실에서는 인류의 공동유산을 주제로 남한산성의 역사와 우수성을 보여주고요. 기획 전시실에서는 병자호란 당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이곳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은 우리 뉴스뮤직 지난주에 한번 간단히 또 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오늘 한 번 더 언급해 주신 만큼 여기가 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지역 한번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구리시 건배문화체육센터가 곧 개관한다고 합니다. 건배문화체육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체육하고 문화가 결합된 복합시설인데요. 실내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피트니스 센터 같은 체육시설 외에도 작은 도서관, 문화홀, 강의실 등 다양한 문화시설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 등 이런 바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말과 저녁에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그럼 언제 개관할까요? 12월 중순 개관을 아. 목표로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리시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시설 예약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현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